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오래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 무기가 그렇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신식 무기들도 많고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신식 무기가 많아도 음. 지금 우선 러시아는 첫 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꼈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너무 우습게 봤고 아.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잘 버텼는데 그렇다고 이 작은 나라다 보니까 러시아를 군사적으로만은 밀어내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도움을 많이 주긴 했지만 네. 그래도 충분한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피로감이 벌써 들어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들도 불쌍하지만 네. 어린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사실은 5살, 6살 된 아이, 죽은 아이를 안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을 논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를 보면 애니까 가볍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도 한 방울 안 묻혀져 있는 그 마치 잠자는 모습 같이 보여요. 네. 그랬을 때 도대체 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으며 이 전쟁이 왜 있는 건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보면 푸틴은 무슨 저 서방 세계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등 얘기를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그 죄는 하늘이 용서 안 하죠. 그지? 그래서 아무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한 10년도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이면서도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휴전 상태, 우리처럼 휴전 상태로 돼서 우리도 지금 80년째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 저기도 그런 식으로 휴전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전쟁을 하든가 20년 동안 하든가. 근데 하여간 여러 가지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는데 막 그렇게 핵을 쉽게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보네요. 그렇죠. 핵을 쓰면 네. 또 다른 레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도 지금 배운 것 같아요. 핵무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핵무기를 먹을 수 없다 하는 걸 일단 배운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놈의 거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하는 거는 지금은 한반도하고 일본은 다 때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도 때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때리고 나면은 엉뚱한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게 제 큰 염려입니다. 저는 사실 금년에는 좀 조용히 지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총선이 있고 미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막 이렇게 긴장을 높여봤자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인 세력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조용히 있다가 내년쯤에는 오히려 시끄러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서 긴장이 고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북한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고 우리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서 하여간 이게 빨리 그 긴장이 좀 완화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전쟁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것에 중국이 대만을 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네네. 하여간 지금 중국하고 대만 문제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대만을 상륙작전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중국군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 명분 싸움에서 중국이 시진핑이 필요가 생긴다든지 대만이 독립선언을 한다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다든지 하면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 굳이 그 대만을 점령하지 않더라도 섬을 봉쇄할 수가 있어요. 중국 해군으로. 또 그 중국 본토하고 대만 사이에 그 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는 금문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거는 본토하고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상륙작전을 했다. 해서 점령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저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전면전을 선전포고를 할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런 상황이 좀 더 커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염려인데 하여간 분명한 거는 대만하고 중국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는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 그 무역의 한 35%, 40%가 그 대만 해협을 지나가니까 만약에 그걸 우회한다든지 하면은 물류 비용이 뭐 3배, 4배 뛸 테니까 네. 우리 생활이 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아까 이제 북한 그 황장혁 그 대사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서 그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현실을 좀 인지하지 못한 자신감 뭐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타격한다거나 미국의 항공모함에 뭐 하나 격추시키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지금도 약간 그런 오해나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망상 같은 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냥 제가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군인들하고 얘기를 네. 해보면 남반부 군인들이 전투 기제가 우리보다 낫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전투 기제라는 게 전투 장비예요. 장비들. 낫다. 그러나 정신 상태가 썩어서 네. 정신 상태가 썩어서 승냥이 같은 미국 놈만 아니면 한 방이면 쓸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탈북한 사람마저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통제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널널하잖아요. 네. 그 널널함에 그 강함이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거야 뭐 탈북한 군인 얘기인데 문제는 그 김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기가 이게 이게 과장되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네. 이게 80년이 지나다 보니까 최초에 거짓말한 사람은 죽었고 이게 3대에 걸치다 보니까 야 혹시 김정은이가 진짜 그렇다고 믿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우리 남한 내에 무슨 방산 비리가 있다는 둥, 군기가 어떻다는 둥,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 따지고 고쳐지잖아요. 저쪽은 밑에서 그냥 썩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놓고 이게 조금씩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는데 북한 같은 데는 썩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막 얘기하는 이것만 보고는 쟤네들은 그냥 톡 치면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혹시 북한에서 이거 보고 계시면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 K 방산 그 기술력이나 네. 세계적인 좀 위상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꽤 높다고 봅니다. 우리 뭐 수출량도 지금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4배인가 6배인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건 좀 미안한데 폴란드도 많이 수출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뭐 우리 제품이 좋고 그다음에 우리 제품 우리 K 방산이 좋다는 이미지를 그 전에 우리나라 TV와 냉장고, 세탁기가 만들어 준 거예요. 우선 여건을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우리 K 방산 뭐 탱크, 자주포, 함정, 그다음에 잠수함, 비행기, 항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빨리 전달해주고 우리가 기술 이전도 꽤 쉽게 해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이전도 해주고 그래서 상대방 나라에서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뭐 제품을 그러니까 그 군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나 봐요.
우리가 이거야말로 정말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이 TV, 냉장고, 세탁기도 잘 만들지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님께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조금 보이셨어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강한 뭐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너무 약한 모습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장군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미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됐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네. 9.19 군사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된 바에야 뭐 빨리 폐기를 하든가 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막 만약에 그 남북 관계가 다시 좋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시간이 또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건 뭐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다리는 건너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또 질문 드리면은,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는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대북 확성기나 전단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요번에도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말폭탄 속에 포함이 돼 있지만 네. 그 숨은 내용 중에는 북한이 우리 남한의 자유 물결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북 방송이나 K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남한 사회의 어떤 헤어스타일, 옷 입는 그런 맵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이라는 것을 이미 북한 정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진실을 무서워하는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네 어떤 방송이나 그다음에 확성기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해서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날리거나 이거 하면은 선전포고라고 자기는 생각하겠다. 이렇게 지금 근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긴 한가요? 우리는 안 하죠. 안 하는데 네. 만약에 그걸 재개하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몇 번씩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실제로 제가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군인을 하나 만나봤는데 네. 병사 하전사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넘어오시는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오시는 아니 휴전선으로 넘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가끔씩 보도되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자기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남한에서 그때 음악을 듣고 K-팝 음악을 듣고 있는데 총을 이렇게 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음악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장단에 맞춰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북한은 라디오를 전부 주파수를 하나로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거를 살짝 조정을 해서 남한 라디오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이 야 이거 뭐 잘못하다가는 박살이 나겠구나. 그렇구나. 그런 게 무서워서 지금 이제 그런 뭐 확성기라든지 풍선, 기타, 우리의 라디오 방송 이런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되고 막 강압적이고 막 사상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뭐 문화, 자유 이런 건 본성인가 봐요. 인간의 본성. 그렇게 누르고 통제해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좀 끌려가는 듯한. 그러니까 구소련이 망하고 그 동유럽이 재편되는 과정을 보면 네. 그 전주곡으로 전부 다 서양의 그런 방송이나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미 이 김씨 일가가 다 보고 네. 저게 하여튼 남한 국군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장군님께서 보실 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안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그런 교육 환경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는 징집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그 젊은이들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군의 리더십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군의 리더십이 바뀌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덕이는 것 같고, 근데 또 제대로 된 젊은이들이 90%지만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그 10%, 그 10%가 그대로 군대로 들어오니까 군대는 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의 해이, 미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의존의식,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린이들부터 그 가리키는 이 가치관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 이게 아주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안보라는 거는 걱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생각들을 각자가 집안에서 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어떤 든든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대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군님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안보는 우리 군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키고, 특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만 하면 안 되고, 우선 첫째는 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각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위험한 그 안보 환경에 있는 그런 국민들로서는 반드시 안보가 그런 어떤 그 관심사항의 우선순위 높게 있어야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중 갈등이 사실은 오바마 말기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미국이 중국이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이거 중국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중국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TPP라고 하는,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자유무역 협정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중국을 배제했었죠. 사실은 이 TPP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었던 건데요. 그것은 WTO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개방을 지향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중국은 그렇게 개방된 국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서서 중국을 WTO에 받아들여 줬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개방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 협정을 미국이 만들었던 거예요, 오바마가. 왜? 중국 너는 여기 못 들어와 어차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였어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위치를, 그런 걸 뺏기 위해서 오바마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났더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거는,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거든요. 트럼프는 자유무역 같은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TPP에서 탈퇴한 거였어요. 이게 TPP라고 하는 이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은 뭐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일본과 호주가 나서서 뭐 어떻게 적당히 꾸려가지고 CPTPP라고 하는 걸로 뭐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트럼프가 했던 건 또 뭐냐면 트럼프도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끌어안았냐면 그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 제재에 나섰던 거죠. 중국 무역 제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를 25%까지 높였어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 제재를 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나갔었던 건데 바이든이 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25%는 그대로 유지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뭐 반도체 제재라든가 또 이 전략 물자들에 대한 제재를 거기다가 덧붙였던 거죠. 또 중국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빼내는 분위기를 또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겹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예전 같으면 디커플링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과거에는 거의 한 몸처럼 얽혀 있었는데 이게 서서히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쭉 이루어져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거의 군사적인 데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러시아의 제재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 미국 및 나토 국가들 사이에 군사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 러시아를 또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세계는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미국 진영과 또 중국 러시아 진영이 갈라지는 이런 형세가 이제 곧 거의 뭐 굳어지는 또 더욱더 강고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뭐 세상이 완전히 저는 뒤집어질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다른 판으로 짜이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제일 바라고 있는 사람이 푸틴이고요. 푸틴, 시진핑,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트럼프는 무엇보다 독재자들을 좋아해요. 네,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거든요. 또 트럼프가 추구할 것은 동시에 그것과 뭐냐면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인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건 돈이에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은 바로 미드웨스트 중서부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백인 저학력자들이에요, 주로. 그들이 트럼프를 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요즘에는 이제 히스패닉, 멕시칸 이쪽 라틴 아메리카 쪽도 트럼프의 지지층으로 가세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그건 수입이죠. 중국으로부터 뭔가 수입하는 것도 베트남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뭔가 수입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지지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세 매겨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나 너희들에게 수출 줄일게. 그리고 미국 제품 수입 늘려줄게. 그리고 대만 문제 눈 감아줘. 라고 하면 저는 트럼프가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왜? 뭐 노동자들은 좋아할 테니까요. 미국 노동자들은.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 한 5, 6년 동안 구성되어 왔던 이 세계 질서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나토, 한국, 일본, 호주 이쪽 진영과 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이런 그 국제적인 그러니까 이 패권 구도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판이 바뀔 수 있다. 트럼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미국은 고립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그 고립주의를 포기하게 된 것이 1차 대전 이후부터예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고립주의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소련이 워낙 팽창주의로 나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미국이 끌려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패권 국가가 되어 버린 것이죠. 원래 미국의 건국 정신은 고립주의예요. 그냥 남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우리만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외교가의 그 엘리트들은 뭘 추구하느냐?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되어 왔던, 강고하게 형성되어 왔던 그러니까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그걸 추구하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엘리트들인 거거든요. 그 엘리트들은 트럼프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 지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외교 엘리트들하고 트럼프하고 계속 충돌이 있어 왔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들을 계속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공격을 해댔거든요, 트럼프가. 저놈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그 딥스테이트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래 공약에 내세웠던 대로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자기 공약대로 했으면 어쩌면 주한미군 철수했을 것이고 나토에서도 탈퇴했을 것이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딥스테이트한테 진 거죠, 말하자면 트럼프가.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공약하고 있는, 공약처럼 계속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저 딥스테이트를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쫓아내겠다고 아예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자기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당한다. 그래서 기존의 그 자기와 생각이 다른 공무원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 판을 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판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아시아, 중동 이쪽은요 다 중국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저는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네. 일본은 저는 아닐 거다. 일본은 아마 어쩌면 지금 정체성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호주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 질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에 있어서도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판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위협 요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위협해서가 아니고 이 정치 경제적인 세계 질서가 중국 시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놓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을 우리가 쓰지 못하게 되는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인 것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을 옛날만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1998년에 외환위기를 맞았었죠.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는 국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때 IMF가 겨우 살려줬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년 만에 그걸 완전히 깨끗하게 갚아나갔어요.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건 세계 이 경제 성장의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정말 훌륭하게 이걸 해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큰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중국이었던 겁니다. 그 무렵에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변해갔던 거거든요. 그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우리는 중국보다 여러 단계에 앞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기술이 앞서 있었던 거고, 자본도 많았던 거고, 마케팅 노하우도 훨씬 뛰어났던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가 비쌌던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가 생겨난 거죠, 우리 옆에 바로.
그래서 그 중국이 세계를 향해서 활짝 문을 연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노하우를 갖고 중국의 노동력과 결합을 시켜서 좋고 싼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에다 수출을 했던 거죠. 그것은 중국의 성공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유럽하고 중국도 갈라지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중국의 실력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중국의 실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2020년에요. 이미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그 화웨이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이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 그런데 그때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화웨이를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대만의 TSMC로부터 반도체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게 됐던 거고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이 사실은 살아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런 차단 조치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삼성 스마트폰은 1990년대 말에 일본의 소니와 도시바와 이런 데들이 삼성과 LG에 추월당했듯이 똑같은 일을 아마도 당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실력이 올라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돼 있던 거고 배터리나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된 거고 자동차도 이미 그렇게 된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 옛날처럼 우리의 노하우와 자본을 가지고 중국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는 이거는 이제는 그런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건 끝났어요. 근데 그게 교묘하게도 미중 갈등 시기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겹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중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은 중국과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중국에게 추월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예요. 아마 2023년에 이미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미중 갈등이 거기에 딱 끼어들었던 거고 한국 기업들이 어쩌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이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 어쩌면 구사일생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을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요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것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이 추락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스스로도 중국 안에서도 이 경기 침체가 너무나 심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임금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동남아 일대 또 이 동아시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동남아도 그렇고 중국 관광객이 넘쳐났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뭐 거의 인해전술처럼 이 관광시장을 가득 채웠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다 끝났는데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국 관광객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별로 많지 않고요. 동남아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산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들의 애국 소비의 성향도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소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사실입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 중국의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용불량이 되면 뭐 항공권도 못 사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대상자가 2020년에는 570만 명이었는데 2023년 11월에 그게 860만, 850만 뭐 그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용불량자 숫자가 한 50%가 늘어난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이유는 뭐냐? 그거는 뭐 너무나 뻔한 거죠.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다. 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고 그만큼 실업자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실업률 숫자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실업률이 3%대인가 뭐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지난 6월에 21.3%까지 갔다가 그 뒤로는 발표를 중단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중국의 실업률은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일을 한 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계산을 할 때는 8시간인가 그래요. 일주일에 8시간은 일해야 그것이 근로인 것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런데 중국은 1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실업자인 사람이 중국에서는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통계 처리가 되는 거죠. 중국은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 1시간조차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20%가 넘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북경대학 어느 교수, 경제학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사실은 그것도 엉터리 숫자고 사실은 정말 숫자를 생각해 보면 46%다.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18세에서부터 24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소위 탕핑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일은 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에 바로 허점이 있는 거예요.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뭐냐? 그건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탕핑족은 뭐냐? 탕핑족은 아예 뭐 적극적인 실업자라 그러죠. 집에서 그냥 노는 겁니다. 구직 활동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탕핑족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숫자에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 북경대학 그 교수가 46%라고 했던 그 숫자는 뭐냐? 바로 탕핑족을 포함한 겁니다. 어차피 직장 못 구할 거니까 그냥 집에서 놀자. 괜히 쓸데없이 구직 활동은 뭐하러 하냐라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시키면 그게 46%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실업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실업률이라고 하는 숫자에 잘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 소득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돈도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살펴보면 그래요. 이 구조가 중국은 GDP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그 생산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공공부문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소비가 한 37%가 되고 투자가 43%인가 그렇게 돼요. 이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소비보다 투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한 80% 되고 투자가 10%대예요. 근데 중국은 소비보다 투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소비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소비는 그럼 왜 줄어들고 있느냐?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지금 그 실업률 낮아졌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전체 자산, 가계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럼 뭐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은 그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심하게는 중국의 도시들은 1선, 2선, 3선 도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3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값 하락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한 2년 전에 비해서 20% 정도 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재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 줄어들고 재산 줄어들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전쟁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적으로 전쟁 분위기가 아주 짙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관광객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사람들이 외국 관광 안 나간다 이제. 그런데요, 외국인들도 중국 관광을 안 합니다. 중국 관광지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없어요. 왜 없느냐? 무서워서 없는 거예요. 중국 가서 말 잘못하다가는 중국 가서 중국인이랑 말 잘못하다가는 잘못하면 스파이로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왜? 너 중국의 국가 기밀을 저 외국인한테 넘긴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파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한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게 무섭잖아요. 중국 가서 뭔가 중국인들과 대화하기가. 그럼 중국인들은 안 그렇겠어요? 당연한 거죠.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쟁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겁니다. 그 전쟁은 뭐냐?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을 가서 언젠가는 점령할 전쟁을 벌릴 거야. 그게 역사적인 과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 전쟁은 분명히 필시 미국과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하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놔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줄어들어, 재산 줄어들어, 전쟁 분위기 팽배해. 그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어떠하냐? 투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투자입니다. 첨단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화웨이가 7나노급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을 새로 출시를 했잖아요. 그거는 2020년에 이미 포기한 사업이었어요. 7나노 정도의 5G 반도체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일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왜? 미국이 제재를 해서 중국이 TSMC에다가 그것을 위탁해서 생산을 했는데 그걸 할 수 없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10나노급 그 이하의 미세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7나노짜리를 지난 23년 가을에 만들어서 출시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미국이 다 그걸 차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7나노 정도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EUV 장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몇 대, 그러니까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 다 네덜란드 찾아가서 ASML을 찾아갔었잖아요. 국빈 방문으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장비 회사에 가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EUV 장비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0나노 이하짜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ASML로 하여금 그 EUV 장비를 중국한테 팔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EUV 장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7나노짜리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웨이가 7나노짜리 반도체를 가지고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을 만든 거예요. 뭐냐, 이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EUV 장비가 아니고 EUV 이전에 DUV 장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DUV 장비라고 하는 것은 7나노를 그거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 장비는 있는 거예요. DUV 장비는. 그런데 그 DUV 장비를 가지고 여러 공정을 거쳐서 7나노짜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도 안 하고 TSMC도 안 하고 인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EUV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7나노 정도를 만들려면. 그런데 중국은 그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DUV 장비를 가지고 엄청나게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걸 겨우겨우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그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낮은 거고 만들다가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다 투자 아닙니까?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엄청난 원가를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거 다 투자인 거예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미사일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우주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중국은 여기에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투자인 겁니다. 근데 수익률은 낮아요. 왜? 기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수익률은 낮아. 소비는 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상태로 보면은 탈출구가 그렇게 크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언론이나 서방 세계가 그런 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개혁 개방을 1978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45년이 됐잖아요. 네. 45년이 됐는데 어쨌든 덩샤오핑이나 장저민이나 후진타오, 덩샤오핑이 다 계획을 해놓은 거지만 이렇게 쭉 오면서 세계 공장이 됐고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발돋움하는 이런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 2012년에 시진핑이라는 현 국가주석이 이제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 오면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고정 틀, 관념 이게 이제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의 어떤 기민성, 민첩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2년 그리고 2017년 이제 중국은 5년마다 회의를 하니까 이런 중요 회의 때마다 내세우는 어떤 흐름들이 사회주의적으로 더 많이 경도가 돼 있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을 계속 가지고 가면 그 앞에 적어도 30여 년간 30년간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이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왔던 중국의 어떤 흐름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네.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의 성장은 결국 국제사회와 같이 호흡을 했고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뭐 중국이 나가려는 건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어쨌든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자. 이게 세계 각국의 지금 어쨌든 흐름이잖아요. 네. 특히 미국이 주도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타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2012년 이후에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지금은 그게 결국 공동부유론까지 그래서 다 나온 거거든요. 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돌아갈 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해온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걸로 바꾼 것도 있지만 그걸 사회주의성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폐기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시 돌려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사회주의의 경직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의 순수성 쪽으로 자꾸 강조하다 보면 시장 메커니즘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중국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겠느냐. 네. 중국의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성장해온 기본 틀이 아직 국내가 완전히 내수 시장이 성숙하고 이러지 않은 가운데 외부 투자자라든가 수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막히게 되면 그렇죠. 그럼 위기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사회주의성을 좀 덜어내고 과거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시장 경제 요소를 더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시장 경제 요소를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잘 안 보여요. 아. 지금까지는 특히 그 시진핑이 이제 2기가 들어가는 게 19차 공산당 대표대회인데요. 그때부터 그 사회주의 규율성 이런 것들을 훨씬 강조하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게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조리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 빈부격차라든가 그런 게 나타났죠. 그거는 원래 사회주의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배급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소유권도 없는 건데. 근데 개혁 개방하면서 개인 소유가 인정이 되고 토지도 국가 거지만 사용권의 매매가 가능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금전으로 환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득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니까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저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펼친 정책들이 바로 뭐 공동부유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론인 거잖아요. 네. 다 같이 부자가 되자라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아직 사회가 그 정도의 생산 그 분배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한데 그걸 터뜨린 거죠. 좀 네. 먼저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진핑도 지금 3기째지만 10여 년을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제3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너무 저렇게 끌고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바꾸면 되는데 네. 이게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서방 세계는 정책이 틀렸다고 그러면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만 그렇죠. 이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계속하면서 내 걸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네요. 우리가 북한 김정은 얘기하면서 무오류의 지도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김정은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지도자예요. 오류가 없는 지도자예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시진핑이 세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과거에 해온 것들을 잘 끌고 가라는 메시지로 자기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나를 한 번 더 총서기로 추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적 국가 중국이 되고 이제 이런 흐름들을 뒤로 돌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그걸 보고 우리가 시진핑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바꿀 수 있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해놓은 말이 있어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중국
사회에서는 그게 더 소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체면, 명분 이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시진핑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막 그런 것도 있나요? 막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약간 독재적인 황제 가까운 데는 뭐 가신들, 뭐 십상시 같은 분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만 남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뭐 중국도 원래 환관의 정치라는 게 뭐 아. 중국이 아주 그 표준이죠.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건데 네. 시진핑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가신 그룹으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혼자 다 관장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7명인데 그 7명이 원래는 7명이 사실 급이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국가급 지도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총서기가 되는 거죠. 그 총서기가 공산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중국은 당과 국가가 같은 시스템이잖아요. 당국 체제. 네. 그러니까 당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러면 거기 정치국 상무위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있었을 때를 우리가 집단 지도 체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는 그런 게 무너졌다. 뭐 1인 체제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1인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자신이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자신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가신 그룹들을 포진을 해놨다.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시자쥔 그래서 습가군 그러니까 시진핑 사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분화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이 또 한때 벌이던 사업 중에 하나로 진짜 엄청난 대형 사업인 1대1로 사업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요즘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1대1로가 이제 10주년이었어요. 네. 작년에 10주년이었고 아주 성대하게 네. 그 기념식을 했습니다. 1대1로는 말 그대로 그 원 벨트 원 로드라는 건데 중국에서 떠나서 이제 유럽 그다음에 육지로는 바다로는 또 인도양을 건너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거대 프로젝트죠. 네. 원래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중국의 대외 전략의 핵심 사안이 됐고 결국은 사실은 뭐 이 1대1로가 비판을 많이 받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뭐 이자나 이런 거 못 갚으면 그런 것들을 현물로 돌려받고 주로 이제 1대1로라는 게 인프라 설비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죠. 항만을 지어주고 도로를 건설해주고 그러면은 그걸 운영해서 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도산하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영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1대1로하고 관계되어 있는 국가가 152개 국가예요. 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G7 중에는 이탈리아만 유일하게 들어갔다가 이제 탈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52개 국가와 중국이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대부분 중국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그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시아 투자개발은행 이걸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빌려줘서 건설을 하게 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52개 국가와 관계를 맺었고 실제로 그 23개국 정도는 이 돈을 빌려 쓰고 못 갚고 그래서 뭐 정권도 바뀌기도 하고 항구도 뺏기기도 하고 파산을 한 이런 국가들도 생기는데 그럼 거꾸로 따지면 한 125개국은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갖고 성공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체코 같은 데는 뭐 발전소를
중국의 지원 그거 그냥 받은 건 아닙니다. 그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잘 건설해서 이제 또 발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상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1대1로 전략이라는 게 단순하게 경제적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소위 세력을 투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항구 뭐 이런 도로 이런 데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성공한 국가도 있지만 실패한 국가가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 이것도 시진핑이 제안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돈을 빌리면 대출을 하면 뭐 이자가 2.5% 뭐 이제 보통 이렇다고 치면 네. 중국은 AIIB를 통해서 빌려주는 게 뭐 이자가 5% 6% 상대적으로 2배 이상의 고금리죠. 그러면 사실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건설해 가지고 그 수요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이 돈 갚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다 알면서 빌려주는 척하고 자기 속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대1로가 많은 국가에서 배척을 받는 건데 이것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시 주석의 그 소위 세계 전략의 핵심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한다는 거는 중국의 힘을 세계적으로 투사하는 시 주석 전략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국제사회의 그 신뢰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중국이 잃었다고 하는데 1대1로 전략이 실패라고 할까요? 이게 1대1로 전략으로 인해서 또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이 좀 낮아진 그런 것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이게 이제 규범적으로 네. 전 세계적 통용이 되는 규범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개별적인 대출 국가에 이거는 또 여러 가지로 계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주면 뭐 미국과 가까웠던 어떤 나라가 뭐 우리 편을 더 좀 들 수 있고 이제 이런 정치적 계산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중국식 우군 만들기, 네. 중국식 세 불리기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돈을 지원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서방 선진국 7개 나라가 모여서 B3W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중국 돈을 쓰지 않고 우리 돈을 쓰도록 좀 지원을 해주자. 뭐 이제 이런 이니셔티브 법안 창의 규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중국은 단일 국가가 자기네가 쌓여 있는 외환 보유고로 하는 거하고 그래서 다른 데서 하려면 얼마씩 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 성공을 못 거두고 이 소위 제압 정책 자체가 중국은 중국대로 그게 그대로 남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10회를 국제학술회를 아주 크게 거창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 둔화에 중국 지도부가 경제 광명론이라는 또 답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제 광명론에는 무엇이고 보실 때 이게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경제 광명론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국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간다. 네. 빚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명만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많은 그 해외 매체나 또 일부 중국 매체 또 일부 중국의 이 소위 여론들이 이렇게 가면 중국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아무리 애를 써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비관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된 수순대로 잘 발전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라. 중국 경제의 앞날은 밝다. 이게 중국 광명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좋은 얘기를 자꾸 해서 끌고 가야 되고 중국이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광명론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 행위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특히 시진핑 들어서고 나서 옛날만큼 고도 성장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GDP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막 9%, 10% 물론 국제 경기와가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지만 이렇게 9%, 10% 성장하다가 뭐 5%, 6% 오니까 이렇게 성장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쓰는 잡지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GDP 무용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GDP는 숫자에 불과하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정부 말을 믿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중국 경제는 여전히 통제 범위 안에 있고 중국 경제의 미래는 밝다라는 걸 자꾸 알리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 경제 광명론이라는 게 나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안 요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적어도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가 문제 없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제의 좋은 면을 얘기해라. 이게 광명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